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연일 자고 일어나면 정말 놀랄 노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연구소장 임세은 소장님, 네. 돈다발 32억 봤어요? 그걸 어떻게 둘 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요. 그렇죠. 근데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5만 원짜리라서. 5만 원짜리라서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뭐 사과 박스로 몇 박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좀 놀라워가지고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있지도 않은 6억 원 뭐 돈 쟁여놓고 썼다라고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그렇게 잘못된 가짜뉴스로 호도하는데 네. 이들이야말로 정말 돈다발 쌓아놓고 있었네요. 그래요? 쟁여놓고. 그렇죠. 네. 그것도 아마 집에 쌓아놨다는 걸 제가 추론을 해보니까 네. 만약에요,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때가 이제 인사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2월 3일을 전후해서 보면 네. 11월부터 쭉 경찰 인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만에 하나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뇌물로 받았다고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32억을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너무 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 먹는지 모르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 과한 액수고, 또 그게 만약에 뭐 누구한테 뭐 1억씩 예를 들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집에 다 모아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산해 놨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정확한 액수도 지금 모릅니다. 대략 32억, 어디는 35억이라고 나오고 막 하는데 집에 그게 쌓여 있다. 그럼 급하게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다 꽁꽁 숨겨놨다가 그나마 또 덜 숨긴 게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데도 또 있을지 모르죠, 진짜로. 예, 그런 생각 들고, 왜냐하면은 이들에게 32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영수 특검이나 뭐 등등이 곽상도 의원이나 50억 클럽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50억씩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맞아요. 아드님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았는데, 기본 단위가 52억이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32억은 예. 숨기다가 결국은 남은 걸 그 집에다 놔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들고요. 이게 또 들리는 얘기로는 그냥 현금 다발이 한국은행 이게 도장이 찍힌 관봉권. 예, 관봉권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건진도 그랬죠. 돈다발이 5천만 원이 관봉이 나왔잖아요. 네, 뜯지도 않고, 비닐을 뜯지도 있었잖아요. 않고. 네. 지금 이것도 관봉이다 뭐 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관봉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네. 덧붙여서 지금 비단 이상민만의 문제일까? 그 같이 내란 행위에 참여했고 내란의 적극적 가담자로 읽혀진 한덕수 전 네, 총리라던가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상무 등등도 전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제 입마금용으로 특활비에서 줬나? 그럴 수도 있죠. 국정원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에- 황당한, 워낙 큰 액수가 이제 현금으로 있다고 하니까 예. 뭐 부자라 그래서 뭐 집에 그렇게 저기 해놓지도 않을 거고, 일단 정보 공직자 그 정보 공개 청구에서 신고된 재산을 보면 약 46억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2, 3억이 그거예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예요. 네, 네. 그럼 나머지 예금하고 적금, 현금으로 신고된 건 아주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32억이 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자기가 32억 넘게 예금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찾았다. 물론 FIU로 다 신고가 넘어가지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뭐 용도를 정확히 입증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금 적금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32억이 집에서 나왔다. 어쨌든 범죄 수익과 관련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어떤 범죄든 간에, 그게 계엄이든 뇌물이든 뭐든 간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 2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대상 목록은 아니었지만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네. 사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추가로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과 관련해서 예를 그렇죠. 들면 그때- 추가 압수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도 하지 않았고 경찰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실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모종의 이 비용은 밝힐 수 없는 건데, 이건 이상민 개인만 밝힐 수 없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휴시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대목과 관련해서 뭐 아직 이후에 이제 수사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별의별 추정이 다 나오는 거죠. 뭐 뇌물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수입료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아니면 이거 뭐 내란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뭉칫돈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일단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현금 뭉치를 집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없죠.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없죠. 또 네. 재산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재산 하면 신고에 없는 내역이. 예, 그럼 숨기려고 하는 거였다. 예. 그러면 이건 다 불법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제 그런 불법 자금의 용도가 뭐냐. 예. 이제 이건 제부터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추정한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내란은 진짜 오래전부터 예비된 거 아니야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건 뭐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해지는 문제이고 또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저기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뇌물이지만 야 이거 백혈연 경제와 관련돼 있는 안 그래도 여기 지금 1971 하하님께서 예, 마약 김건희 수사. 마약 유통으로 번 돈을 분산한 거 아니냐. 예, 왜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파악해야 댓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종욱 박사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 명품백에 32억 그 개엄 비자금이라고 돼 있고요. 성민숙님, 클루니님, 글쎄요, 건희가 비리대금 혼자 꿀꺽했을 리가 만무하다. 주가 조작에서도 40%를 떼주는데 마약 거래 대금도 떼준 듯 별의별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게끔 그들이 그렇게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역시 차떼기당다워요, 미스터 쓴소리님. 정말 차떼기의 후예들답게 차떼기 100억 현금이었죠. 2개였죠. 그 당시 200억이었습니다. 그 트럭에 1톤 트럭에 그 당시는 5만 원권 신권이 없었을 때예요. 제 기억에. 그렇죠. 2001년 2년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02년 대선 앞두고니까 그쯤이에요. 맞아요. 예, 그때 색깔 바꿨죠. 이해창, 노무현 두 분이 붙었을 때입니다. 제 기억에. 이렇게 많은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날 집에 없었습니다 하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고 뭐 그 변호인들도 그럴 리 없다 하는데 네.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이 답변한 거 기억나시죠? 저쪽 멀리 보니까 네. 소방 관련해서 뭐 단전 단수 단수. 지시가 써 있었다. 아니 네. 그렇게 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몽골인의 시력만큼 600만 불 사나이라고. 네, 시력이 그렇게 좋으면서 집에 있는 돈 그것도 돈 다발이 아니에요. 이건 돈 무더기입니다. 돈 무더기. 32억이 어떻게 돈 다발이에요. 돈 무더기죠. 이 돈 무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못 봅니까? 저기 보이는 접혀져 있는 단전 단수도 보이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돈 무더기를 못 보는 것도 신기한데요. 돈이 그 정도로 많이 있으면 사실 돈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예, 돈 냄새라고 돈 하잖아요. 냄새. 그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 32억이 저는 가늠이 안 됩니다. 그게 5만 원짜리로 어느 정도인지가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돈 냄새 좀 맡고 싶네. 제가 또 돈 냄새 옛날 맡았잖아요. 금융기관 있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돈 냄새를 못 맡은 것도 신기하고 이게 집에 있는 게 저 정도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저 정도면 예를 들어서 차명으로 된 별장이라던가 뭔가 제3의 장소에는 얼마나 많은 돈들이 혹시 있을까? 그렇죠. 그나마 집에 갖고 온 게 저 정도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은행에 저런 현금이 있는데 넣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히 불법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출판기념회를 하든 뭘 하든 뭐 아까 출판기념회 문제가 됐으니까 현금을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정도로 현금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현금을 이거 현금 출처가 어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행에서. 요새는 현금 관련된 사고가 그래서 없어요. 왜냐면 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금을 많이 빼도 확인을 하지만 저희가 많이 입금을 해도 이 출처가 혹시 어떻게 당연히 되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32억이나 되는 돈을 못 집어넣은 것은 그 걸리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확실하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것이 이 이상민 장관이 본인 집에만 이 정도면은 더 나아가서 가족, 뭐 부인, 사돈의 팔촌 다 뒤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압구정에 이제 한양 아파트 앞에니까 그 금융기관에 보면 개인 대여금고가 많아요. VIP들은 무료로 해줘요. 대여금고도 네. 연회비도 없이 예. 그 얼마 이상 이렇게 예치돼 있고 한 분들.
대여금고 뭐 가보신 분들 알지만 금고 열고 들어가면 하단에는 큰 금고고 위로 갈수록 작은 금고가 있죠. 충분히 저 정도 액수를 넣는 게 문제가 없어요. 부피로 보면. 그렇죠. 골드바 같은 것도 이제 뭐 있을 네.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소위 말하면 그 탈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 세계 뭐 소위 얘기하면 무슨 버진 아일랜드나 뭐 버진 이런 데, 아일랜드, 예, 바하마 이런 데 뭐 많죠.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 가면 사실상 돈이 입금돼도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음. 완벽하게 세탁이 가능한 곳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그래서 같은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케이만 군도나 버진 아일랜드, 네. 라부안 이런 데들하고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예. 아 진짜 아니 나 저는 정말 이 정권에 같이 있었던 이 내란 동범들, 내란 동조범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가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란당의 후예답게 정말 그 32억 현금 와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왜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 집에 가서 수사관들이 봤다고 지금 복수의 진술이 나와 있고 본인들이 부인해도 뭐 그건 곧 드러날 것 같은데 분명히 사진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를 발견했는데 안 찍었을 리는 없다고 보고. 기억나세요? 주진우 주진우. 얘기한 거? 네. 쟁여놨다 그러죠. 쟁여놨다고. 그리고 쟁여놨다. 유법죄였다며.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지금 6억도 아닌데 실제로는 지금 32억은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이제 추정되는 게 뭐 KBS는 뭐 3억 정도 넘는 것 같다. 아니 30억까지 나오는데 네. 그 정도 돈을 주진우 말대로 쟁여놨으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출처가 뭐지? 그리고 신고가 또 3월달에 재산 신고를 하니까 네. 공직자. 그럼 그때 액수를 보면 맞지 않는 액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캐비넷에 있으면 이거 이상민 불법 자금인데 100%인데 뭐가 문제일까? 확인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도 무슨 예를 들면 윤석열이 떵떵거리고 있던 시점이 아니잖아요. 네. 파면 되니 많이 하는 시점에 재산 신고가 된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검찰과 경찰, 뭐 경찰이야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네. 검찰 같은 경우도 다 일단 눈 가리고 입 막고 뭔가 압력을 받지 않고서는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돈이 이상민 개인 돈인가? 네. 아니면 또 무언가 연관된 돈인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하면 진짜 권력을 위해서 자기 치부한 거고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을 했다면 권력자를 위해서 자기 창고를 네. 금고를 빌려준 거랑 마찬가지 상황인 거잖아요. 전 이리 가건 저리 가건 뭐 내란 문제가 더 크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중대한 범죄다.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돈을 갖다가 축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당이 명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보니까 뭐 1억만 해도 10년이라고 그러더라고 뇌물 네, 같은 네. 경우는요. 네. 근데 뭐 32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평생 감옥에 계셔야죠. 뭐. 예, 박종감님께서 돈으로 입틀막했나 예, 이런 부분까지도 당연히 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리고 그 최상목한테 무슨 저 비상 입법기구 네. 그 자금을 마련해라가 쪽지에 적혀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국가 공적 자금으로 하려고 했겠죠. 혈세로다가 기재부를 네. 통해서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런 내란의 뭐 입법기구를 위한 자금 이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진짜 지금 여기 댓글 써주신 것처럼 그런 걸로 입틀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긴급하게 어떤 대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의심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김건희 씨가 했던 발언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녹취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말이야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챙겨주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이런 말 했던 게 지금 또 문득 떠오르는 건 네. 제가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거겠죠? 아마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주진우 장롱가자 2000뜬그룹님 특활비라고 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상목 장롱가자 저도 이 부분에 동일합니다. 1971 하하님.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상민한테 있었다고 그러면 그 계엄과 관련된 거라고 그런다면 한덕수, 최상목, 기타 그 주요한 인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관봉권으로 해서 뭐 지급했다 그러면 특활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을 허황된 무슨
허위 뭐 주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입니다만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쪽지였다. A4 용지를 쪽지였다고 얘기하기 최상목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 자기는 못 봤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근데 못 보고 뭘 했나? F4A를 열었습니다. F4A를 열었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상입법기구 같은 소위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F4를 통해서 네.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들의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민 장관 저쪽 멀리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 근데 뭐 소방청 뭐 이런 단조단수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인된 건 CCTV로 예. 책상에 올려져 있었고 자기가 손으로 들고 다 있었다라는 거 했다는 아니겠습니까?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A4 용지를 다 받았고 한덕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종이 서류.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F4A가 열렸고 그다음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에 전화까지 했었기 네네.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과정에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수사받고 예, 있습니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최상목 그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유사한 돈이 나왔다. 네. 그럼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내란과 연결된 것인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다 추정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그다음에 이상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란 국무회의 과정과 얽혀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부류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들에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립 서비스는 안 될 거 그 아니겠습니까? 말로 안 그죠? 되죠. 잘했어. 이들도 목숨 걸고 했다 잘했어. 하는 건데. 좋은 세상 올 거야라고 네. 한다고 제가 믿습니까? 당장 그 저기 누구야 그 김용현도 300만 원씩 다 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경량금 그렇죠. 갖다가 네. 거기서 300만 원을 주는 판인데 좀 그것도 그렇다면 딱 그날 드론을 띄운 날 딱 거기서 주고. 드론을 띄운 걸 알만한 부대 사령관들한테만 예.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하물며 하는데 여기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본다면 그 돈의 만약 내용이 그것이라고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거기만 갔을까라고 저희는 또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도 멘붕이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다 크다라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그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마치 새삼스럽게. 그래서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했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돈을 그렇게 쟁여놓는 집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과 이런 내란 공범들은 그런 게 습성이 됐나 보죠. 어떻게 돈을 6억이란 돈을 집에 쟁여놓습니까? 자신들처럼 이 모든 기준을 판단하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단한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본인들은 그동안에 이런 현금 다발, 현금 동 뭉치를 집에서 쟁여놨던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식이고 일반적이거나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의 그 6억가량이 만약에 안 보인다고 그 쟁여놨다고 생각하는 그 연결고리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희는 늘상 이야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차떼기 당의 후회답다. 네. 예, 그냥 그렇게 차떼기 당이 이어져 오니까 이게 너무나 습관화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뭐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지 혹은 뭐 아니면 개인적인 불법과 개인적인 뇌물 착복인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저는 이 한국은행 총재와 이 한국은행 관련자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특활비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장부들이 분명히 있을 거 말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저는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뭐 이런 2천만 원, 5천만 원 예를 들어 건진 돈 나가는 것처럼 5천만 원 수준은 그런 게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32억, 몇십억 이런 게 만약에 뭐 국정원 특활비나 아니면 대통령실 특활비나 아니면 그 외에 쪽에서 약간 안 보이는 돈으로 관봉 형태로 나갔다면 이거는 기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보면 그 관봉 앞에 딱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랑 그 관련자 인쇄한 사람 등등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저는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저희가 이 뭐 압수수색이든 수사든 파야 되는 건지 진짜 어느 순간부터 알 길이 없어요. 얼마큼 더 썩었고 얼마나 더 대단한 게 나올지 진짜 두렵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고 계신데 그 내란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 다 압수수색해봐야 된다. 저쪽 인간들 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김옥향님, 권성동 40억 뭐 이것도 써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했어야지 당연한데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의무를 책임을 방기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물론 그게 이제 가담된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손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들 내부 식구들 관련될까봐 이제 두려워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혀 규명이 안 되는 이런 성격의 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 다행히도 김용민 의원이 네. 특검법 안에다가 인지된 그럼요. 인지된 거 수사할 수 있게 했기 예, 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정해 보는 게 뭐냐면 행안부 장관이니까 경찰국이 아래에 있었고 수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뇌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하나는 또 하나는 판사랑 변호사를 하면서 재판 또는 이런 수임 관련해서 받을 수 있으면 뇌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기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용처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용처를 알 수 없는 뭉태기 돈. 지금 JTBC 말에 의하면 놀랄만한 돈. 네. 그럼 우리가 놀랄만한 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억도 놀랄만한 돈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3억이면 놀랄만한 돈은 아니라는 또 네.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10억대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돈을 현금으로 모아놨을 때는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럼 불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인지가 됐으니까. 근데 인지된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의혹 중에 하나가 그 돈의 출처가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명백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또 네. 그것이 김건희랑 관련된 거라면 김건희 특검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들고 어떤 분 말씀대로 그 돈이면 해외 미랑 뭐 도피도 가능한 돈이죠. 그 정도 했으면 뭐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요. 숫자로만 30억, 예. 30억 얘기합니다만 예, 예. 30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고 현금으로 30억을 본 사람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 어떤 인간이 30억을 뇌물로 줍니까 한 건에 아니, 한 건에 뇌물을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은행 직원도 30억 현금 못 봤을 거예요. 네, 네, 현금으로는. 예. 이게 뭐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사과 박스 기준으로 16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32억의 현금을 있으려면. 와, 그 16개가 사과 아, 박스가 그러면 집에 하나당 쌓여있으면 2억씩 들어가나 보네. 네, 그죠? 네, 사과 16박스라고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에르메스 가방도 8개, 9개 정도가 좀 같이 걸렸다는 그 거예요. 사진에. 에르메스 가방 안에 돈이 안에 들어있다.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야, 이 가방이 어떤 가방일까? 전 가방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만약에 이게 남성용 가방이라면 이제 뭐 부인도 있을 테니까 네, 이게 네. 남성용 가방이라고 골프, 한다면 뭐 보스턴백 그런 예, 그런 거라면 정도인가 이건 진짜 명백하게 불법인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부인 거라고 하더라도 부인한테 그걸 해줬을까요? 청탁이나 뇌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뇌물보다는 뇌물이라 그러면 분명히 분산해 놨을 것 같아요. 뇌물을 하루에 다 받지는 않을 테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뭐 내란에 대한 대가라든지 입마금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 이게 훨씬 더 추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몰래 맡겨놓은 돈 이럴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맡긴다 하는 그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소설 다 써볼 수 있는 소설이죠. 뭐 워낙에 이상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내란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압수수색이 당할 것이라는 걸 예측이 될 텐데 이 사람도 법조계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집에다가 이걸 돈 뭉치가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는 이상민 장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멍청하고 무능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압수수색 당할 걸 아는데 집에 돈다발을 놔둬요? 네. 그럼 첫 번째는 이 해석이고 두 번째는 숨겨도 도저히 이 정도는 안 숨겨지는 거예요. 넘쳐나가지고. 그 두 더 가지 있을 수도 말고는 있는 해석이 거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동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 들고 나오면 대한민국 CCTV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옴짝달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야 이거 가지고는 있는데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압수수색을 당하건 말건 상관없이 일단 뭉개고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다면 밖에다 쟁여놓을 데가 없어서 아. 나머지를 쟁여놨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고소고발 들어오나? 쟁여놨다고 막 예를 들면 아니 누가 특허냈어요 그 말에. 푸른 잉구레님, 블루 화이트님 정말 선풍기 도착해서 켰는데 미쳤다. 휴대용 선풍기보다 작은데 센 횡풍이 나와요. 또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맞아요. 실제 저도 그 선풍기 전기한 대표님이 주셔가지고 한번 틀어봤는데요. 저희 집에서 딸이 그걸로 머리 드라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세요. 정말 세더라고요. 놀란 게 7단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무슨 네. 선풍기가 계속 7단까지 올라가요 있지? 단계가. 노래하듯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2,000분 이상 같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격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게 김건희 도이치와 삼부 주가 조작. 네. 삼부 그 녹취도 이제 KBS에서 나왔죠. 내가 22억으로 뭐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 덕에 떼돈 벌었다. 도이치군요. 도이치 주포가 통화했던 게 이제 나온 거죠. 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버전도 또 있어요.
저 골드만삭스 출신이 하는 얘기 있죠. 100억도 훨씬 넘게 벌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보면 녹취에. 이제 22억 내가 주문해주고 그 은행이 신한은행이야 막 하면서 이제 막 자랑질하고 옆에 얘기를 하죠. 관계도 막 얘기를 하고 뭐 오빠 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했다고 하고 막 참 들어주기가 못할 정도의 그런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저 증권회사 계셨던 네.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김건희는 애초에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아니 혹은 남편을 통해서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철저하게 돈이었다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가 엄마인 최은순 씨와 통정 매매를 하면서 약 23억을 이제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야, 23억이나 했어. 그런데 보니까 23억은 제가 보니까 애교 수준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네. 24억 정도는 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여길 파보니까 실제로 김건희 씨가 더 깊숙이 관여돼 있고 불법적으로 또 혹은 국가의 기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주가를 말도 안 돼 띄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당연히 그래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게 간 겁니다. 삼부토건 관련된 것은요. 이 김건희의 한계를 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사람을 너무 얕봤구나. 23억 갖고 되는 사람이 아닌데 예. 양평고속도로 잠깐 본인 땅으로 휘게해서 한 200억 정도 차익 나는 게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여기까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제 뭐 마약 얘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지경이에요. 제가 진짜 요새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김건희 씨가 당연히 불법이나 비리나 여러 가지 돈 관련된 거 혹시 인간관계 혹은 어디 가서 뭐 직을 파는 것들 등등도 있을 거라고 여러 정황들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결국은 불법 계엄의 시작의 이유도 김건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의 행위들, 특히나 돈 벌려고 했던 행위들이 걸렸거나 뭔가 입막음이 안 됐거나 삼부토건처럼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 계엄도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강찬우 그 논설위원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한남동에서 뭐 위로 격려 회식을 하면서 나왔는가 봐요. 마크로로 오기 전에. 그때 이제 윤석열은 뭐 잠시 이제 뭐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김건희가 한 5배 길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V0니까요. 네, 그 얘기 속에 마치 내가 다 계엄을 기획하고 내가 실행했소와 같은 류의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와중에도 그 내란은 두 축이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한 축이 윤석열과 김영현이고 한 축은 김건희와 노상원 라인이다. 네. 이 두 라인이 작동을 했을 건데 전체적인 얼개를 윤석열과 김영현이 그렸다고 보기 어렵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저는 네. 윤석열과 김영현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네.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 사적인 감정들도 매우 많이 들어가 있고 매우 예를 들면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그렇다면 이 두 라인이 작동을 했었고 그 모든 큰 그림은 김건희와 노상훈 라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계속 예를 들면 추정을 하고 네,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김영현 공간에 노상훈이 계속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근데 그 과정에 김건희가 김영현 공간에 좀 들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 공간에 김건희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네. 좀 그렇다면 그 과정에 저기 노상훈과 거기서 같이 만난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들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적힌 게 노상훈 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는 건 자기들이 아는 거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는 앵간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정상적인 방법, 법을 통하거나 뭐 국회를 통하거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러다 한 번에 본물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 때려 엎자. 그런 작업을 계속 남편한테 빌드업 시켰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지시라고 얘기하나 부인의 지시를 따라서 김영현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것이 군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작동을 했고 검찰은 딱 군대로만 한정지어서 내란 수사를 했고 그 외 수사들은 벌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특검이 되니까 일로 지금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둘씩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나왔던 것처럼 소위 이 삼부토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잖아요. 원형. 예. 이 원형에서 김건희 제외하고 다 유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 삼부토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벌어졌을 건데 이것도 보니까 엄청난 빌드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였다고요? 1,038원짜리가 두 달 만에 5,010원까지 5배가 올라간 사건인데 그 과정에 개입된 사람들이 현란합니다. 원희룡 거기 가가지고 개입돼 있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의 권력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서 토건 사업과 관련된 빌드업 작업들을 해줬고 그 빌드업을 통해서 5배가 올라갔고 그 차액을 다 누린 건데 그럼 그 차액을 삼부 토건에 있는 사람들만 챙겼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라고 추정해 보면 저는 전체적인 김건희의 큰 돈 버는 구조의 사업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 어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삼부토건 압수수색 뉴스를 봤죠.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코스닥사 다른 관련사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고 그렇게 보면 어느 한 회사만 관련이 있지 않다. 다른 주변 언저리를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그때 당시 주가가 올라갔던 몇 개 회사 이미 시청자분들이 많이 댓글에 기존에 다뤄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말씀드릴 수 없는 건 혹시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또 선량한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제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삼부 외에 그 언저리 회사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 게 있으니까. 평소에 보면 유는 공과사 구별이 진짜 없습니다. 막 뭐 엠마전마에다가 형 동생 막 쉽게 갑니다. 회의 시간에도 그러니까 회의 자리라는 거 뭐 밥 먹고 낄낄거리고 술 먹고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공사가 없어요. 김건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공사 구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것과 그 개인적인 이익과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그 전쟁통인 우크라이나에 장관을 보내고 뭐 폴란드에 뭘 보내서 무기를 뭐 어떻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이용해서 주식을 띄워 먹는데 쓴다. 제가 이거는 진짜 공사 구별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공사 구별로도 설명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또 정의가 안 되는데요. 주가 조작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범죄가 이른바 주가 조작이라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양한 종류가 있죠. 지난번에 김건희나 최은순 씨가 했던 그 통정 매매 같은 게 일반적인 것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갑자기 시세가 시세가 없던 것을 뭐 투자를 갑자기 매물을 해서 매수를 막 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싹 빠지는 형태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네네.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 삼부토건 같은 거는 제가 주가 조작도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처음 봅니다. 이런 식의. 네. 이건 주가 조작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국가가 나서서 어떤 특정 주식을 올려주기 위한 조성. 조성해주기 완전 조성. 위한 무슨 불법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는 참. 주가 조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예, 형태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되냐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삼부토건은 사실 거의 쓰러져가는 회사고 그럼요. 특히나 해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나 팀이 없어요. 네네. 근데 무슨 근거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껍데기 회사죠. 주식을 부양하기 위한 소위 더미 회사 같은 회사였는데 그거가 마치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그 최고 권력자의 부부와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고 그 전 회장은 이 두 부부를 연결시켜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그 사람의 또 한 명은 김건희 뭐 이종호 씨라고 블랙펄 인베스트 그분도 BP 패밀리. BP 패밀리도 흑진주 패밀리죠. 그 사람도 김건희와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모든 게 너무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게 너무 더러워요. 진짜 영화도 마피아 영화도 이렇게 할래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재밌기도 합니다. 최병 특검 때문에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출발이 3부. 2023년 5월 14일 날 소위 그 멋진 해병 단체방에 3분의 1 체크하고 그랬더니 뭐 골프 3부라고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게 3부구나 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했고 이게 5월 14일인데 체크하라는 게 5월 14일이잖아요. 네. 체크해 3부. 5월 16일 날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을 해요. 이틀 후에. 그죠? 그다음에 젤렌스키아 부인이 왔었죠. 예, 그다음에 24일 날 원희룡과 삼부토건 임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2023년 국토부 시공 능력 평가 77이에요.
할 수가 없는 예. 업체가 삼부토건인데 이 업체가 이걸 맡겠다고 하는 소위 그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 테마주로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 3분의 1 체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5천 원이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그 다음에 이종호 아.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예. 야 이거는 예를 들면 사자가 풀까지 뜯어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예. 모든 걸. 그럼 이 사람은 공적인 일은 내가 돈을 해먹을 수 있는 매우 합법적인 루트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냥 거죠. 패밀리 비즈니스의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그리고 얘기했듯이 5년으로 절대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면 통일 대통령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렇게 못, 황당하다. 아니 5년밖에 안 해먹을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먹습니까? 그렇죠. 5년 후면 작살 날 텐데. 전 그렇다면 이건 이미 다 작정을 하고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 거니까 그냥 해. 뭐든 다 해서 돈 챙겨오면 돼. 라고 저희가 소위 겁이 없는 거죠. 대파치 안 하고서는 이렇게 아래서도 일을 못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더 웃겼던 거는 그 임성근 소장이 나와서 골프장 3부 있냐 그러니까 군 골프장은 3부가 없다라고 또 말을 해요. 네. 3부 그 3부 그놈 야 3부. 여기서 또 잠시 황금알님께서 임세훈 소장님 증권 전문가잖아요. 지금 주식 시작해도 될까요? 아 이제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제라도. 근데 오늘 좀 살짝 좀 네.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조금씩 예. 조정될 때 조금씩 네. 들어가시는 거 황금알님 추천합니다. 이제라도 하셔도 좋답니다. 저 상법 개정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 투명성이 담보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강해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잖아요. 서학개미가 약 900조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동안 누계로 보면 나갔던 돈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리쇼어링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어제 상법 개정이 됐으면 오늘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근데 금방 미리 뭐, 반영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떨어지니까 야 이거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잘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이게 원래는 주식은 선행지수라서 그런 건 미리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선반영이라고 예, 표현하더라고요. 선반영됐습니다. 네, 하여튼 뭐 5천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직 3,100 정도 되죠 지금 오늘 정확한 지수는 좀 봐야 되는데. 3,100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조금 아래로 살짝. 왔어요? 근데 네, 이제 멘붕이 오신 분들 요럴 계시겠죠. 때 사셔야 됩니다. 요럴 때. 14,000여 분께서 아주 분노의 댓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아주 알차게 해먹었구나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 명태균 공천 개입 건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제 도이치나 삼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압수수색도 하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거겠죠. 명태균 이 부분은 아직 뭐 시효도 있고 사실상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비교적 최근 일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예. 오랜 기억 속에 뭐 관련자들이 사라지고 도망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물론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뭐 정당에 대한 그 자립을 훼손하거나 이런 정당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될 텐데 그에 비해 피해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선 공천하려고 다른 후보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낙마된 거니까 피해자가 예를 들어 뭐 5손가락에 꼽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삼부토건이나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무수한 사람들,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고 약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여기가 훨씬 세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건은 국가가 나서서 뭔가 특정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예,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예. 국가가 연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공천 개입은 개인의 비리였다면 이건 국가가 나서서 권력 이용한 비리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하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공천 개입은 뭐 비교적 최근이고 저도 창원지검 조사받을 때 조사도 받았고 또 자료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제가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하고 같이 기자회견하는 것도 보셨듯이 이제 김영한 충북도지사에 대한 얘기, 명태균 씨 관계 이런 얘기들도 이제 쭉 제보들이 있는데 이제 그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언론에 이렇게 답을 한 걸 보면 잘 모르는 듯이 내가 언제 만났나 언제 이유는 안 만난 것 같은데 뭐 좀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재밌게도 저희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 명태균 씨가 요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인터뷰도 하시고. 예, 그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재밌게 김영한 충북도지사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뭐 치과 그 이에 박는 집인가 뭐 치과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 지금 관련자들은 명태균 씨 입 막는 게 입을 보고 굉장히 불안에 떨 것 같아요. 저 제일 놀란 게 전 명태균 씨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식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같은 식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듯이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죄의식 같은 게 없나? 도덕 감정 같은 게 없는 없는 사람들인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그 식구들은. 지금도 나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너 나랑 만났잖아. 아니 서로가 만나서 뭔가 나쁜 행위를 했으니까 이게 불거지는 거잖아요. 예. 좋은 일 했으면 우리 뭐 얘기? 근데 그걸 자기가 입으로 네가 날 안 만났다고? 이거 되게 웃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특검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만 삼부토건을 처음 수사로 잡았다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 지금 13건인가가 지금 수사가 되는 건데 12개 정도는 이미 다 내용들을 확보했구나. 안 한 부분만 수사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 당신도 조금만 있으면은 남편과 함께 구경을 하게 될 거야. 그것이 어딘지 구경하게 될 거야. 보통 이제 우리 통설에 기존에 저 관행상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어쩌고 했잖아요. 이거 의미 없잖아요, 이거. 네, 의미 한 사람은 내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렇죠. 죄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네. 어쩌면 둘 다 내란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내란, 더 내란 수계는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본인이 네. 5배 이상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수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또 증언이 뭐 예. 이게 연결은 확실히 다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어제 녹취에서 보면 김건희 씨 뭐 내가 돈 벌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그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예.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은 이거 다 모를 거야. 김건희나 그 가족이 이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는 모를 거야. 뭐 이런 식의 발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수계는 또 다른 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가. 호목님께서 사퇴했을 때 이상민 행복했다고 했던가. 그래서 행복했다고 했나 보네. 이제 이거 돈은 다 이제 내가 알아서 독차지하게 되고 네. 사퇴했고 뭐 그래서 잠시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럼 진짜 더 나쁜 사람인 거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하고도 본인이 사퇴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라라면 네. 저는 대한민국 다 떠나야죠. 제가 볼 때 이런 짓을 하면 법에 의해서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다 확인된 거잖아요. 내란을 일으켜도 국민이 막고 그다음에 헌재가 파면시키고 국민이 다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정권 교체를 하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들은 되게 똑똑한 척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권력에 취해 있고 자기들의 엘리트 기득권들만 유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법을 지키려고 하고 민주원정을 수호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인 거죠. 네. 잘 됐어요 이번 참에. 진님께서 명태균 이준석 관계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김건희 측에서 이제 고소고발한 거를 조사받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시민단체가 막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아마 명태균이 네, 관련된 네. 거를 고소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S인가도 취재도 하고 있고 막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의 문제인데 하나하나씩 계속 조사받으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놀랄 노자가 하도 많아서 진짜 뭐 새롭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래도 정말 충격적인 것은 북에 드론을 띄워서 먼저 유도를 하고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원격에서 조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삐라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삐라 이렇게 주워가면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했잖아요. 그걸 평양상공에서 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세대가 아닙니다. 왜 그랬죠. 그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였죠. 진짜 따지고 보면 뭐. 네. 그래서 그걸 평양상공에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날렸다. 막 이런 증언도 있고 그래요. 그걸 날린 날 잘했다고 또 드론 작전사령관 쪽에다가 금일봉도 김용현이 주고 했다는 거죠. 네. 특활비를 그런 데 쓰라고 다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 특활비를 좀 민주당에서 깎았잖아요. 네. 작년 예산안에. 영수증도 안 내고 네. 뭐 용처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는 거 다 전원 삭감해버리고 해서 그래서 또 계엄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활비 깎아서. 특활비가 없어서. 네, 특활비 없어가지고 그랬던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내란, 뭐 외환, 그리고 지금 나온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나 삼부토건 이런 것도 굉장히 다 분노해야 되죠. 32억 쌓아놓은 거 등등.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거였어요. 네. 외환.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을 담보로 잡는 거죠.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담보로 잡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만약에 북에서 진짜 뭘 쐈- 반격을 했으면 네.
그러니까 끔찍해요. 또 제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6.25 때. 그러니까 정말 그 60년 가까운 시간이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이고 영향을 줘요. 아직까지도. 네. 그때 돌아가셨던 게 집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또 남북이 또 헤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겨우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우리들의 국민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고 했던 것 때문에 이제는 조금 살만해진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발전하고. 그런데 갑자기 외환을 유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불바다를 만들어요?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어린아이 막 죽고 울고 총탄 맞고 부모들 갈라지고 그 꼴을 또 우리나라에서 하라고요? 예. 그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아찔하죠. 거예요. 아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재미난 뉴스가 나왔어요. 당시에 이거 딱 밝혀지고 나서 러시아 뉴스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이렇게 전략적 인내를 하다니 하는 그런 맞아. 류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맨날 뭐만 하면 외교안보 국방 얘기할 때 왜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정작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농담으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야 러시아 파병이 신의 한 수였구나 이런 맞아. 얘기도 나오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하지 않을 거였다고 한다면 그런 군부가 측면이. 충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 지금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평양의 외무성 청사랑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전단을 뿌린 거예요. 외무성과 국방성 위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예를 들면 김정은 직하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데거든요. 여기다 뿌렸다라고 하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을 보여야죠. 이거 작살내야 됩니다. 네, 이것들. 네. 어디라도 우리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상황 파악을 했고 또 그 상황 관련해서 러시아로 파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전면적인 상황을 벌일 수 없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9월과 11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준전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에도 한번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박수 치면서 오케이. 잘했다고. 야, 쟤들이 반응을 하네. 오케이. 11월에 또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드론만 평양에 보내서 제북 전단을 뿌린 게 아니라 그걸 뿌리니까 오물풍선이 날라오니까 야, 원점에서 타격해. 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가 벌어졌느냐? 아파치 헬기가 떠가지고 휴전선 부근에서 매우 저공 비행을 했지요. 저공 비행으로 일부러 잘 보이게 하고 그죠? 무선 교신도 네. 일반 그쵸? 보안으로 아니고 일반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연평도에서 대대적인 또 훈련을 벌였죠. 포격 훈련을. 네. 이 내용은 거의 9월부터 11월 달 같은 경우가 준전지 상황을 방불하게 할 정도의 사태를 우리 측이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유발했고 당황한 것 같아요. 야 쏴야 되는데 애들이 쏴야 그쵸. 되는데 왜 안 쏘지? 뭐 이 꼴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군대를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절박이라는 표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만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내란을 일으킬 생각을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법 조항 몇 조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외환 유치죄가요. 무기징역도 없는 사형밖에 없는 죄일 거예요. 사형과 무기징역이고요. 같이 있어요, 여적죄가 사형이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다음에 거. 이제 일반 이적죄가 어허. 이제 그 무기징역부터 3년 이상까지인데 지금 이제 외환 유치죄가 성립될 거냐? 왜냐면 외환 유치를 하려면 적이랑 공모를 해야 돼, 통모를 예, 해야 되거든요. 예. 야, 내가 이렇게 가면 네가 쏴.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일반이 좀 어려워서 일반 이적죄로 시작을 예, 해서 수사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또 예비 의무만 걸려도 네. 다 예를 들면 처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내용들이니까. 부분이 중요한 건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직위원 재판부 우리가 못 믿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기존에 하던 거를 추가하는 건 약하단 말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죄가 이제 계속 나오는 대로 추가하는 건데 이건 너무나 강력한 새로운 죄인 거죠. 그래서 추가 구속이라든지 어떤 그 죄상 제목을 물을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직위원 재판부도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미하게 했고 오히려 안 들여다보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과 정황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재구속 여부도 확인을 돼야 될 것이고 반드시 재구속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엄중한 죄를 재구속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불바다를 만들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만으로도 전 당연히 이거는요 마음 같아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베어파크님께서 네. 북한 애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했던데 윤 정권이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남북 대리전 피 흘릴 뻔 이렇게 이제 댓글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김어준 뉴스공장 등에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블랙 요원한테 받은 걸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특종입니까? 뭐죠? 특종? 뭐 특종까지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때 블랙이 미복귀 블랙 요원들에 대해서 보내지 말아야 될 곳에 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북한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때 뭐뭐를 작전을 실행해서 하라고 했던 거를 미적거리고 주저했던 그 멤버들을 보내지 말아야 될 곳에 보냈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몇몇 분들께는 조용히 말씀드려 봤는데 어쨌든 입증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그 당시에는 저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네. 그래 했을 때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보니까 새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정도가. 맞아요.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들 아니냐고 이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일정한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어. 네.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어떻게든 거예요. 강하게 자극을 해서 유도를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유도한다는 건 이거 우리 말이 유도지만 유도는 적어도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국지전 얘기도 블랙 제보에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어떤 작전을 하는데 일부러 그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뭘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드론과 뭐 북상공에서 뭘 뿌리고 했던 걸 종합해 보면 충분히 그 연속선상에서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국지전을 작정을 한 거고 국지전이 벌어져야지만 자기가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 있고 비상계엄을 해야지 국회를 박살낼 수 있고 국회를 박살내야지 내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통치가 다 된다면 만약 그거 사실이라면 김건희가 얘기하는 통일 대통령 그래 남편하고 부인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대로 그런 거잖아요. 그 현직 장교 핵심 녹취록 내용이 부의 지시다. 그건 대통령 윤석열 지시다. 지시예요. 네. 네. 지시기도 합니다만, 지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골 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국방부 합참을 모르게 이걸 합니까? 그럼 예를 들면 나중에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게 없도록 국방부 합참의 이 모르게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를 침투한 것처럼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삐라 살포도 해야 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반응하니까 좋아. 박수. 이대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어로 날린 거고. 야, 근데 생각만 해도 만약 그때 진짜로 북한이 오판을 해서 염청도든 아니면 인천이든 이쪽 아니 파주든 이쪽 지역에다가 공격을 했었을 때 우리는 또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 윤석열 뭐라 했습니까? 10배, 100배로 네. 하라 그죠? 아찔한 거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직후에 북화 교역을 하는 그 접경에서 교역을 하는 분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들었죠. 북의 간부들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 이 남측의 이런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악용해서 어떤 도발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엄청나게 격앙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죠. 저는 지금 이게 쭉 연결이 이제 결국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애초에 이번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은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떠올려집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외환 같은 것도 예전에 계속 이제 윤석열이 집권 초반부터 선제 타격 얘기 막 했잖아요. 그냥 한 얘기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 윤석열과 그 주변에서 김정은을 참수작전으로 뭐 사살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때 보도도 나와요. 김정은 참수작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나와서 뭐 평론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니 참수를 몰래 하지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 안에 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삐그덕거리면서 실행이 다 안 됐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 아기가 딱딱딱딱딱딱 다 맞았다면요.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전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편안하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불법 비상계엄의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김태효 안보실장이 학교로 복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요. 비화 폰이든 개인 폰이든 전부 싹 다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고 집도 압수수색하고 뭐든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한가롭게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가서 교수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요게 뭐합니까 김태효. 네. 이 사람도 빨리 잡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 성균관대학에서 국회 정치로 나가면 사표를 쓰고 나가라, 복귀 못한다 이런 건데 정부는 괜찮았나 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행정부 쪽은 괜찮아서 복귀를 했나 예, 보네요. 국회는 예, 국회는 완전 사표를 받는 못하는 걸로 거죠. 저기는 다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 대학도 나쁠 건 없잖아요. 예. 고위직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대학에서는 요즘 대학 같은 경우는요 교육부 돈 받으려고 장난 아니게 고개 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김태효 문제는 또 하나가 HID 출신이 거기를 갔었죠. HID 저희 안보실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국정원 사람도 와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의 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은 그 안보실 2차장 산하에 있는데 2차장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령이 나가 있었는데 그렇죠. 모른다. 그다음에 김태호도 잘 모른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국회 증언 나갔을 때 그때 파견 나간 분이 옆에 같이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 그러다 야 이것도 근데 맨 처음에 1차 드론을 날린 게 어디입니까? 용산과 국정원에서 그렇죠. 바지선에다 띄워서 날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 그렇다면 야 이 팀이 연관돼 있지 않냐? 왜냐하면 드론 사령부의 사령관이 가서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문제는 그 드론 사령관이 지금도 현재도 사령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치밀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인물들의 고리에 예. 이 고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이들의 그 뻔뻔한 거짓말이 이상민이든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지금 좀 전에 속보로 그 신지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가 이 내란 문건에 서명했다는 거를 민주당이 이미 대선 전에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덕수가 후보가 됐으면 완전 박살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일종의 고백이죠. 네. 민주당이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거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랬던 한덕수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서 후보를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거 싹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네. 엄발에 쳐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어제 그제죠. 이제 소환돼가지고 주사실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약간 표정이 이제는 겁을 먹었습니다. 네, 네.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14시간 조사하고 나왔을 때 아 이제는 내가 빼박이구나. 이런 증언들이나 정황들이 빼박이구나라고 했을 거고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파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정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손잡고 윤석열과 조용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권력의 사유화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의. 그런데 이 사람 그 이상인 거죠. 당연하죠. 자기 죄를 자기가 덮기 위해서 네. 대통령 출마해서 어떻게든지 돼서 덮어보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정말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입니다. 새벽 3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쿠데타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건 한덕수도 있습니다만 왜 후보 바꿔치기를 야밤했지? 예.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위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똑같은 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들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당에 있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후보를 바꿔쳐. 그때 와가지고 갑자기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 했다 그런가요? 뭐 만 원 내고 갑자기 자기가 10,000원짜리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용인해줘요. 예. 국민의힘이. 전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연관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기다려라. 저 한덕수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예. 이제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도 내란 공범입니다.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네, 빵에 보내주세요. 네, 저도 이제. 빵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빵에 가도 사랑해 주세요. 네.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서로 윤석열 사랑해서. 내란 승계랑 사랑하겠습니다. 줄줄이 비엔나로 끌고 네. 가주세요. 아유. 우리 김종욱 박사님 참치 드시고 오셨어요? 아, 예, 참치. 어디서 어디서 또 드셨어요? 참치를. 아니, 뭐, 참치 먹고 왔습니다. 댓글에 이게 누가 참치 드시고 서픽스 오셨네요라고 써주셨는데, 자 이렇게 꿀꿀한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의 연속 퍼레이드였습니다만 마지막 뉴스는 반가운 뉴스, 즐거운 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5%.
지난주보다 1% 더 높아졌다고 한국 갤럽에서 그렇게 조사해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제 잘 취임을 했고 취임하자마자 농민단체들 특히 이제 장관을 유임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있었죠. 농민단체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 행보로 갈등이 가장 많고 심한 곳에 첫 행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총리로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그리고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정수행에 앞장서겠다라는 각오를 말씀 주셨는데 그런 각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인터넷 비규원 최대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바꿀 때 5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또 30만 원 합쳐보면 128만 원을 리워드 받을 수 있는 혜택 인터넷 비규원에서 그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휴대폰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성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기인데 혜택이 많은 쪽으로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비규원이 23년 동안 약 60만 명 누적 가입자, 그동안 돌려드린 돈만 983억 원어치 누적 현금 사은품을 드렸다고 합니다. 보증보험도 8억 이상 가입돼 있어서 사고 날 염려도 없고 보안 사고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1670-2571 상담 받으시고 네이버 인터넷 비규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전기현 대표 시작할 때 광고했던 역대급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선풍기 블로6입니다. 항공모터 기술 그대로 담아서 무선 선풍기 블로6. 저도 받아 틀어보니까 정말 바람이 세서 우리 큰딸이 막 이렇게 머리를 걸로 말리고 있는데 요긴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일반 휴대용 선풍기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소음이 크다고 말한 분이 있더라고요. 댓글에 엊그제 보니까. 그런데 1단, 2단 정도는 뭐 그래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갈수록 당연히 소음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9,800원에 1+1 두 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회색과 핑크색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제 넘어졌어요. 저 바람 맞다가. 전 날아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머니에 쏙 넣고 여러분들께서 공동구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스픽스에서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아마 잘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광고를 마치고 이제 그동안 너무 이런 황당한 그 일에 9시에 나오네, 10시에 나오네,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1, 20분은 늦을 수 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 날 시 받은 거다, 시.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는 이게 뭐 30분 단위인가가 있나 봐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9시랑 10시랑 차이가 크대요. 그럼 9시 굳이 또 나오면 또 9시 반과 9시가 또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아, 그 운빨 같은 거요? 예, 그 시로 뭐 한대요. 뭐 저는 그쪽 분야가 잘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그 시 보고 간 거다. 뭐 10시가 넘어가면 뭐 해시고 뭐시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거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수사 받는 데가 본인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데인데 그게 뭐 10분 빨리 나오는 그게 큰 의미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죠. 워낙 그런 쪽에 또 정통하시기도 하고 사모님이. 이번에 이제 나올 때 아마 개나리 보찜을 싸갖고 나와야 될 거예요. 조사 받다가 바로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애를 먹였는데 다시 들어보내고 또 어디 도망가든 안 나오든 그 또 휠체어 신공 있잖아요. 그 신공을 또 쓸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와야 될 거다. 10분, 20분 그 얘기하는 것도 꼴꼴나지만 그만큼 더 일찍 붙잡혀가기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잖아요. 네, 네. 10분만 더, 20분만 더 얼마나 학교 가기 싫겠습니까? 지금 딱 본인도 학교 가야 되는 상황.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직감했죠. 네, 학교 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지층들에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건 SOS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층의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제 윤어게인 국민의 힘이었을 것인데 줄 떨어졌죠. 국민의 힘에서 자기들 살으려니까 빛의 속도로 물론 그 구성원을 보면 다 윤어게인입니다만 현실에서는 또 다 멀리 있는 척
근데 비대위원 구성을 보니까 뭐 윤 어게인 맞더라고요. 네, 네. 윤 어게인이죠. 뭘 하든 뭐. 네. 위원 정당 해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당은. 네, 정말 내일을 끝으로 그런 뭐 10분을 늦춘다, 20분을 늦춘다 이런 꼴꼴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구호는 윤석열 잠만 말고 하면 그냥 나와로 해주시면 윤석열 잠만 말고 나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